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에서 2번 소환했는데 안 나갔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기각의 사유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갈게, 이번 특검에서 내가 안 불러서 안 나간 건데 특검에서 부르면 내가 나갈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검이 소환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는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체포영장 특검의 청구와 기각,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소환 일정 잡힌 거, 요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검이 일종의 승부수가 통한 건가, 아니면은 너무 빨리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특검의 압박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어쨌든 나오기로 했으니까. 원래부터 순순히 특검 수사에 응할 그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특검이 영장 청구하고, 물론 이제 본인이 그 뒤에 명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안 나가고 버티면 이제 진짜 그때는 영장 나오죠.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지금 수사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압박한 게 일단 통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 어제 사실 김건희 특검도 아닌 최혜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이 예. 부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구명 로비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나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강도 높은 압박이거든요. 아직 수사 준비 기간이고, 예. 그게 몸통이 김건희가 아닌데 최혜병 특검. 그러고. 그래서 김건희 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예. 아마 특검에서 소환하면 바로 출석하지 않을까. 출석 안 하면 이제는 구속이다. 이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소환했고, 그거는 이제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뭐였냐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 요렇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지금 얘기했는데, 어쨌든 토요일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장타짜, 네, 특검의 작전이 성공한 건가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압박 작전이 통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김건희 씨 측도 네. 계속해서 우리가 특검에서 부르면은 나갈게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준비 기간 끝나고 좀 천천히 부를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불렀어.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이번에도 불렀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건 체포영장 바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나가서 당당히 여러 가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 빨리 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게 훨씬 더 당의 입장이나 보수파 진영에도 좋지 않을까. 계속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은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 앞두고도 계속 밖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내시고, 또 반바지 입고 다니시고, 또 어디서 술 드시는 거 사진 찍히고 그러면은 바로 윤희석 대변인님 바로 또 이제 얼굴 감싸. 벌써 감싸기 시작했어 지금 이미. 2차례 감쌌어. 2차례 감쌌어 얼굴을.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영이 살고 국민의힘 살고, 그리고 지은 제 혐의가 워낙 이제 중대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잡아가서 제대로 좀 조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윤타짜. 네.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빨라요. 원래 대니 특검이 준비 기간 다 하고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거 이제 넘겨받아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팅도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그 내란 재판 공소유지도 특검이 직접 하고,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하고, 벌써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소환도 바로 하잖아요. 확 몰아치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차라리 보실 때 낫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해? 좀 천천히 가자, 힘들어, 이겁니까? 저희가 낫다, 네. 나쁘다, 차라리라고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되죠.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그렇죠. 예. 아직 이제 당까지는 예. 아직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의 이제
성격이 나온 거죠. 예. 그때 감사위원 할 때도 굉장히 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두 특검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분이고 검찰 캐릭터 내에서 자체가 그렇죠. 검사로서 검찰 내 평가도 뭐 그런 좀 빨리 한다. 예. 수사를 좀 굉장히 어허. 깊게 한다. 그런 분이니까. 패스트 앤 딥이구나. 예. 자 그러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끝나고 하면은 당으로 올 거라고 지금 다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밖에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이분들 정도는 수사 대상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또 원내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원내에서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걱정은 안 해요? 예,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그건 뭐 당사자도 속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걱정을 안 하면 너무 아니란 거고 예. 걱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내란 특검의 칼이 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더 세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예. 확 잘라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국민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 체포영장 기각 부분들은 저는 시점이 두 개 같아요.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에 어떤 압박이 없었다면 예.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당당함을 내세워서 출석하겠다고 했겠느냐.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도 안 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윤석열 측에서 특검이 이제 조은석 특검이 돌아가고 예. 스물스물 이제 체포영장 얘기가 나올 때쯤에 특검의 위헌성을 헌재 판단받겠다. 예.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다면서 버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체포영장을 들이미니까 이러다가 특검을 위헌성을 판단받기 전에 나 못 볼 걸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한 거라서 예. 저는 두 측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낭패고 예. 특검은 솔직히 성공적이다. 근데 조은석 특검 보면 예. 뭐 법불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줄래요. 뭐요? 철면무사. 어? 그러니까 무사? 이 철면무사? 그러니까 공직자는 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예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사롭지 않게 이렇게 자기의 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예. 조은석 특검 보면 철면무사 같아요. 그래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거는 저는 51%의 감정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뭐야? 내가 뭐 진짜 검찰총장 출신인데 말이야. 경찰에 내가 조사를 내가 받는 게 이게 맞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계속 특검에서 부르면 다 갈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경찰 조사는 내가 못 받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점도 있을 텐데 시종일관이 이제 경찰을 불신하고 무시했으니까 저는 아직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대통령이다? 뭐 그 비슷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호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아직도 40명 경호가 있고 예. 경호원 둘러싸여서 돌아다니고 또 재판 출석할 때 보면 일부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예. 거기서 막 이제 응원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기자한테 저 사람들 좀 보게 좀 비키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있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예. 이제 경찰 수사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불응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게 다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고 특검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 윤석열 측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 뭐 본인이 다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본인이 자초합니다. 계엄 내란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본인이 했고 자초인한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기 대선을 만들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정권을 갖다가 사실상 뭐 헌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누가 시키지 않아요. 누가 등 떠밀지도 않는데 본인이 다 화를 자초하는 예.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관측 포인트는 예.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 윤석열 씨를 제대로 대면 수사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체포영장 그렇죠. 집행돼가지고 예. 가서 그때 묵비권하면서 그다음에 구치소에 가고 계속 출석 거부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석방됐잖아요. 예. 그래서 강도 높은 대면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별 대우 없다. 예. 조사실도 따로 없다. 근데 이게요 배경이 뭐냐면 여론입니다. 여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우는 하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국민들 법감정도 나쁘고. 전 이것도 본인이 자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거의 수사가 안 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이제 외환죄.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예. 이른바 계엄의 동기가
정말 택도 없이 장기 집권을 꿈꿨던 거 아니냐. 예. 이 대목은 검찰 수사에서 거의 수사가 안 됐어요. 아마 계엄의 그 동기 의도 이걸 네. 규명하기 위해서 그 대목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 집권.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 저 우리 본방불가 때 장타짜 기획했던 뭐지? 힐거니 프로젝트. 힐거니 맞죠? 네. 힐거니 프로젝트가 진짜 있었는 이런 것도 나오나? 뭐 그것까지 조사해요. 아니 왜냐면 노상원 수첩의 후계자 메모가 나와요. 후계자. 예. 삼선한 이후의 후계자. 그 후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잠깐. 삼선이요? 네, 개헌 이후에 3선 이런 메모가 나와요. 계엄이 성공한 다음에 개헌해서 3선 이런 메모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후계자 이런 메모가 나와요. 그럼 유신인데. 예, 유신이었 원래 그러니까. 이게 유신 계엄이었어요. 그게 그냥 노상원 개인의 과연 망상이었을까? 예. 이 대목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 이거 저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안가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당시에 보면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다 당시지 뭐. 김지현 당시 민정수석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이거 뭐야? 왜 이 법률 담당들이 모였어? 막 이렇게 좀 뭔가 여기서 다른 걸 꿈꾼 거 아니야?라는 시각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 그냥 신세 한탄하는 자리였다. 그냥 밥 한 끼 먹었다 이거거든요. 고위층들끼리. 그 다음 날. 예. 그런 게 기사 나섰잖아 이미. 근데 최근에 난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뭐냐면 그 자리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 실무자잖아요. 법률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관은 뭐라고 해명했냐면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았고 큰 충격을 받아 실망감의 사의를 결심하고 민정수석에게 직접 사의 표명하기 위해서 안가를 찾아간 거다. 이렇게. 뭐 실제 그 다음 주에 사직서를 내긴 했대요. 이 보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윤타짜 곤란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아니요 비서관을 실무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실무자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건 의도로 갖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게. 제가요? 네, 수석 그렇잖아요. 밑이니까. 이거 어떻게 실무자야? 그럼 높은 사람은 그럼 고위층. 아니 나보다 1급 높으니까. 1급인데 실무자라기보다는 실무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한다. 실무 이렇게 총괄 표현하면 자, 좋을 듯합니다. 실무 총괄 왜냐하면 책임자. 실무자가 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뭐라 생각해? 법률 관련해서 예. 그런 자리에 실무자가 하나 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예. 만약에 뭐 다른 뭘 모의할 경우에 예. 이런 걸 짚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게 그림이 되잖아요. 뭐 기사 톤도 뭐 그런. 근데 비서관이 간 게 아, 민정수석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다를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진짜 사표 내러 간 거예요? 안가로? 사표 내러 갔다기보다는 아, 본인은 그렇게 겸사겸사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비서관 하나가 거의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임 자체 성격을 확 바꾸기에는 너무 증거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 이게 문장만 보면 허점들이 많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하러 그 중요한 민정수석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사의 표명하러 거기에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의 법률비서관이 참석을 했겠죠. 예. 하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V를 보고 알았다는 건 알겠으나 예. 최소한 이 법률비서관 자체도 그 모임에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서 그만뒀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두었다. 두었다. 뭐 사의를 표명해서 갔다. 이거는 사후 알리바이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모인 거는 네. 겁먹었다라고 보여져요. 겁먹었다? 예, 야 이거 비상계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헌법의 요건에 맞나? 법률의 요건에 맞나? 야 이거 요건에 안 맞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나겠네. 앞으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지. 이 저녁에 모인 거에 법률비서관이 그러면 민정수석에 전화해가지고 저 수석님 저 사의 표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안가에 있어. 기다리세요. 갈게요. 제가 가서 좀 사표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책회의 성격의 대책회의죠. 자리였죠. 대책회의. 자리였고 거기에 어쨌든 법률비서관이 법률 검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법리나 이런 거에 해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걸 텐데.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아주 실무자를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 장관, 수석 뭐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게 안 맞는다. 그래서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본 거고 예. 그리고 실제 그 대책 수립
하기 위해서 실무진까지 이게 전달이 되려도 누군가를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뒤에 사후적으로 간 게 거기 아니라 오라고 참석했던 한 거지. 알리바이를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제2의 과연 이제 그 이 개업 모의 자리였냐, 아니면 진짜 아까 장성철 소장 얘기한 대로 멘붕돼 가지고 예. 솟아날 구멍찾기 회의였냐. 예. 그건 조금 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 그냥 뭐 신세한탄하려고 모임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신세한탄하려고 거길 모여요. 신세한테는 아닌가 해서. 그것도 안 가요. 알겠습니다. 요건 뭐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겠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있었던 거 좀 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볼 건데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뭐 지금 뭐 야당의 반응과 상관없이 통과는 되겠죠. 뭐 저 국회 인준도 무리가 없을 거고 대통령 임명할 거고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야 이거는 그래도 총리가 하는 게 적합하다 이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빼야 돼 이겁니까?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윤타짜하고 저 서타짜 얘기는 들어보나 말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예. 좀 너무 길게 이제 이걸 끄니까 사실 청문회에서 뭐 새로 뭐 나온 것도 없고 예. 뭐 답변도 뭐 거의 똑같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 당 의원들은 그냥 이게 청문회냐 하면서 화내는 거고 자료 안 준다고 외치고 시간은 가고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박선원 의원 같은 분은 본인이 청문회 당사자인 것처럼 엄청나게 화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로 보기 안 좋았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역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냈었던 자료의 기준 해서 내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국민들이 듣기에 그게 설득이 되겠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소명하려고 이런 정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 내가 지난번 청문회 때 국무총리들에 딱 준해서 하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볼 것도 없는 청문회였지 않았느냐. 부적격이죠. 부적격이다. 자 서타짜.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공격 자체가 좀 무뎠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회계 수입 지출을 맞추는 수준의 청문회였기 때문에 뭐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로서 여러 가지를 펼쳤고 예. 그거를 뚫을 만한 공격이 별로 없었다. 사실 그 뭐 지난 총리의 어떤 자료 제출과 비교하면서 숨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만 그 짐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뭐 한덕수, 황교안, 이왕구 이런 분들이 자료 제출을 하는 그 법적 근거와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대응을 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비판할 여지가 없고 사실상 뭐 좀 송구하다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자세를 더 낮춰서 국민들한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예. 전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낙마를 시킬 만한 그런 없었다. 당적이 있는 윤타짜와 서타짜에게는 예상했던 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당적이 있으니까 그럼 당적이 없는 장타짜와 서타짜.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예.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현실적. 어떤 경우에도 낙마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정부의 첫 인사가 저렇게 의석 차이가 큰 상황에서 예. 게다가 야당은 전략이 없었고 김민석 후보자는 잘 버틴 거죠 그냥. 예전에 청문회 때 많이 보던 풍경이 그대로 펼쳐진 거고요.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돼요. 신상 털기 안 하면 되고 정책 질의하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이 후보자 방어한다고 성경 읽고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수준을 드러내면서 뭐 제도 탓을 하는 건 난 좀 이상하다. 예.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고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그 저는 뭐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했느냐? 충분치 않았죠, 당연히. 예. 자료도 해명한 게 아니라 버틴 거다 말씀이시죠. 예, 자료도 거의 안 냈고 예. 그 세비 이외에 그 증빙되지 않는 그런 소득원에 대해서 사실 본인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예.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2억 원을 초과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 받았다 결과적으로 예.
증여세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 납부 증명서 내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파행이 된 겁니다. 오후 네. 4시 반에. 그 왜 안 내죠? 청문회 직전에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과연 전임 총리들의 자료 제출 기준에 비추어서 나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대목은 납득할 수가 예. 없어요. 근데 이제 야당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의석 차이가 압도적이면 결국에 믿을 건 여론밖에 없는데 여론을 격동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내용도 부실하고 전략도 이 좀 부실한 데다가 메신저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오염이 된 거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냐 이렇게 되면서 메신저의 목소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총리들이 낙마할 때 보면 인준이기 때문에 과반이 돼야 되는데 과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여론을 격동시켜서 그런 거예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전관예우로 한 16억 받은 것 때문에 낙마했잖아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여론이 그걸 수용 안 하니까 낙마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고함만 치고 뭐 효율적으로 공세를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사자는요. 그 야당의 공격이 무디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김민석 후보자가 잘 버틴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민주당이 억지 부린 거고 예. 김민석 후보자가 뻔뻔하게 한 거죠. 예.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공된 자료를 내서 제출했잖아요. 그건 자료가 아니에요. 예. 원 데이터, 로 데이터, 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걸 정리해서 내면 안 되고 원 데이터를 냈어야 된다. 김민석 그 예. 후보자 예. 지금 의원이잖아요. 그 예.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물어볼게요. 국정감사하는데 아하. 부처에다가 자료 요구하는데 그렇게 그냥 가공된 자료만 내면은 예. 어이구 그래 이거 참 자료 잘 만들었구만. 더 이상 내가 자료 요구 안 해야지. 예. 그러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듣겠습니다. 아 지금 페이스 올라갔어. 김태현의 정치쇼 여덟 타짜 3부 시작합니다. 윤희석, 장성철, 박원석, 서용주 네 타짜 함께하고 있고요. 저 장타짜가 한 2분간 본인이 올렸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그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도 아니, 무슨 돈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의금 또 아니면은 출판 기념회 그리고 배추 농사에 투자해가지고 매달 한 450만 원 받고 배추. 네, 그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도 네. 아니 뭐 과하지 않다 사회 통념상 뭐 나처럼 뭐 국회의원 하고 이런 중진 의원 정도면 출판 기념회 하면은 뭐 한 2번 하면 2억 5천 들어온다. 이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억 투자해가지고 배추 농사에 매달 450만 원 받는다. 원금까지 다 보장받았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 기금을 투자하는 이사장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익률이 너무 높잖아요. 27%라면서요. 네. 그리고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많이 마련한 게 청문위원 자체를 또 공격을 하잖아요. 주진우 의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진 의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른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청문위원을 공격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하지 않은 첫 번째 청문회잖아요. 네.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든 거 민주당 의원님들 분명히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네.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면은 이제 윤석열 시즌 2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시고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 적어도 저 김민석 후보자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옹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공직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이런 청문회에 있어서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가 지금 야당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야가 바뀌면은 늘 이제 입장이 180도 바뀌잖아요.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자, 뭐 청문회 간사인 그 김현 의원, 또 박선원 의원, 만약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청문을 받는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갔겠어요? 이게 사회 통념상 또 제 연배상 뭐 국내 사례에 비추어 과한 건 아니다 이러면 넘어갔겠어요? 절대 넘어갈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하고 내로남불은 하면 안 되는데 늘 내로남불하고 역지사지를 안 해요. 그런 문제입니다. 역지사지도 아니에요. 본인이 과거에 어땠냐만 생각하면 돼요. 김민석 후보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학생운동 주도했다고 믿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기준에서 볼 때 본인이 학생운동했을 때 본인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총리 인사청문회 갔을 때 총학생회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엄청난 혈기를 예. 뿜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85년에 김민석이 2025년에 김민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오, 예. 자, 서타짠 요거 물어볼게요. 오늘 저 동아일보 보니까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또 김순덕 대기자죠. 예, 예. 저 칼럼니스트인가? 예, 어쨌든 네. 사설을 썼는데 김영 칼럼 이런 내용이에요. 조국 시즌 2다.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크게 꺾일 것이다. 임명하지 말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 뭐 김순덕 칼럼이 늘 그 나를 세워서 비판하는 그런 예. 칼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다. 어허. 하지만 그 프레임 자체가 국민 모두의 시각은 아닐 것이다. 어. 그러니까 조국 시즌 2는 예. 일부 국민의힘이라든지 예. 더러 보수 쪽에서 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인사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씌운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검찰이 배당해서 수사하고 그래서 마치 조국 전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 시즌하고 똑같은 형태는 갖췄으나 예.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으로서 쓴소리를 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는 인정하나 예. 그게 정답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국 시즌 2는 안 될 거예요. 예. 검찰이 그렇게 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뭐 인정할 건 인정했는데 예. 지금 하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인정하면 조국처럼 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국 시즌 2는 안 갑니다. 인정 안 하면 대통령 된다. 그래요? 이 청문 과정 중에서 제가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대목이 있어요. 뭐요? 기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 기자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출근할 때? 출근할 때 그 예. 태도가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물 수가 들어요. 있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궁금해서. 계속 궁금하니까. 기자들이랑 친하게 박원석 지내려고. 우리 의원님도 지금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아니 눈치 안 봐요. 전 할 말 기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는데 그거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걸 물어보려면은 그 기자 질문에 먼저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소속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낫지. 딱 불편한 질문 하니까 째려보듯이 하면서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기자예요?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에 이거는 압박을 아니죠.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게 압박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네. 그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의원 시절부터 예. 습관적으로 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기자들한테 어디냐, 어디시죠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 고칠 근데 부분이 아니다. 그게 좀이라고요. 그래서 후보자- 아니, 그게- 습관이라는 걸로 이거를 이게- 막을 논리는 없죠. 이게 뉘앙스죠. 톤이 당신 어디 기자야? 예. 이거랑 어디 기자십니까? 아니, 근데 김민석 다른 후보자가- 거예요. 어디 기자야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기자야? 어디 이렇게 기자야? 해서 뭐 이랬어요. 김민석 기자 후보자가 혼내려 했죠.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하더라고요. 기술? 네. 네. 지금 저런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것도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 논두렁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아.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격동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아. 그리고 시종일관 이번 청문회의 방어 전략은 예. 지지층만 유지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이제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정치에서 큰 기술이 될지 잡기술이 될지 그건 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첫 번째 내각 인선 요 얘기 좀 해보죠. 근데 난 내각 인석 발표되고 역대 막 정부가 첫 번째 조각 발표하는데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맞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송미령 장관의 유임 이게 지금 제일 내각 인선에 제일 그냥 모든 관심을 지금 끌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이 인선했다고 봐요, 윤타짜는?
겉으로 설명하는 거는 능력 있다. 탕평. 통합, 탕평. 전 정부 사람도 능력 있으면 쓴다. 실용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 정부 특히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네. 반대쪽 정부에서 장관하던 분도 유임시킨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한 것밖에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직 국무회의 멤버들 중에서 골랐더니 이 사람이 남았다 뭐 이런 거? 게다가 양곡법 등 그 농업 관련 4법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에서 대치 상태가 농망법 있었고, 얘기하고. 예, 농망법을 얘기했던 장관을 유임을 시켜 버리면 예. 이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 입장을 바꿔야 되겠죠. 예. 유임 받아들인다는 뭐 그렇죠. 선에서. 그건.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쟁점이 없는 부였다면 굳이 그럴 리가 없었겠죠. 오히려 쟁점 있는 분이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장관 입장을 바꾸게 함으로써 예. 본인 정책을 더 밀어붙인다 뭐 이런 예. 이런 느낌. 두 가지.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 반발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농민들 이제 반발. 정권 교체를 함께한 그 진보 블록이죠. 예. 지금 범여권 내외 그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예. 또 전농과 같은 농민 단체 이런 데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예. 저는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에 했던 역할이 있고 본인이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은 우상호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 정도는 그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을 기용해서 예. 이제 통합 실용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대통령이 생각을 했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눈에 띈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었던 것 같고 다른 무슨 복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곡법이 이제 부담되니까 조금 이제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는데 예. 전임 정부의 장관이 오히려 방패막이라서 좋다. 아하. 이런 이제 공학적인 그 관측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나 이제 송미령 장관이 뭐 풀어야 되겠죠. 당사자들 만나서 반대는 흔쾌히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예. 제스처는 취해야 되잖아요. 어제 뭐 국회 나와 사과하고 한 것처럼 예. 해야죠. 근데 초기에 어쨌든 여권, 그러니까 범여권이죠. 그 예. 내부에 균열이 올 수 있는 요소예요. 아. 더군다나 이제 트랙터 시위했던 전농. 그 당사자들이 완강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설득을 해야 될 거다. 자칫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금이 갈 수도 있다. 자, 우리 장타자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직을 더 하고 싶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밑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윤석열 정권 시절은 양곡관리법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논리 만들어가지고 보고서 제출해. 이랬다가 이제는 제 양곡관리법 우리가 이거 잘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똑같은 사람이 예.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하면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저 장관 도대체 뭐지? 라고 할까? 아니면 야 정말 유능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과연 부처의 영이 설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인사를 놓고 이렇게 그 설왕설래가 있는 거는 파격 인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파격 인사 맞죠. 기본적인 틀 안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뀌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탕평 인사다. 좀 뭔가 보듬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 전략적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능력을 또 판단할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에 대한 지금 비판이잖아요. 그거를 지난 정부 인사가 인사권자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냐? 그냥 고사하고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사람 쓰십시오 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이걸 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게 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공직자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면 가치화 신념을 바꾸면 철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양곡법에 이런 걸 반대했던 장관뿐만 아니라 실국장들은 다 그만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정자락이 바뀌면 공직자는 그 국정자락에 따라서 보고서가 바뀌어요. 관료들은 늘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게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이지 나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나는 못 바꿔요. 다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용을 선택했다.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뭐요? 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쳐내는 겁니다. 그건 실용이 아니에요. 근데 공직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한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8가지의 능력이 있으면 쓰는 거 그런 게 8가지 능력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은 능력. 제가 어떤 봐서는 능력? 이 능력 중에
제가 봐서는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자체가 코앞에 다가섰어요. 예. 7, 8월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농림부 장관을 바꾼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가 아니, 됐을 것이다. 이전의 능력 제가 발휘한 농림부 거. 장관한테 별로 관심이 없지 뭐. 아니, 능력에 어떻게 대해서 알아? 평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능력이라는 거는 그 농림 관련해서 연구원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고. 그러니까 뭘 했냐고 8가지를 대본에 대본에 대해서 하니까 네. 제가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글링을 아니 하세요. 뭐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네. 그래 봐야 1년이에요. 어. 1년 이상 가겠습니까? 아, 그래요? 훨씬 땡겨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농산물 협상 얘기했는데 네. 미국이 네. 세 가지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30개월 이상 소고기, 네. 그다음에 쌀 관세, 네. 그리고 GMO 감자. 어. 이거 더 만만치 않은데. 압박이 세지면 네.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장관한테 물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첫 번째 내가 이제까지 나온 거 좀 인선 평가 좀 해볼게요. 윤타짜 보기에 제일 잘 된 거, 그리고 제일 별로인 거 하나 뽑아보세요. 잘 된 거 뭐 뭐 없으면 굳이 없다. 뭐 얘기하면 많으면 아니, 많다. 뭐 그냥 다 해도 돼.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네?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의 그래도 돈? 예. 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거나 예. 이런 분들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 그런 전문성도 정책 할 있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런데 뭐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정동영 장관을 20년 만에 재기용한 건 도대체 이게 뭐냐. 두 번째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역시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이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벌써 해서 예. 기사가 크게 나오잖아요. 지배구조까지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타짜는요. 저는 국방부 장관 인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안규백. 어쨌든 의원. 이제 민간인 출신이 할 때 됐고 예. 또 이 계엄 이후에 이제 군의 어쨌든 점검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아요. 군 내부에서 반발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야당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이분이 국방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예. 두루두루 덕을 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뭐 우려의 발언을 했는데 예. 민주노총 위원장 한지는 상당히 됐고 예. 민주노총 지도위원직도 이미 본인이 버리고 정치권에 왔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의 청구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예. 그동안에 이제 고용노동부라는 건 사실은 기능으로만 보면 국가의 왼손입니다. 근데 그 왼손조차도 오른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때문에 이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준 거여서 저는 대체로 이번 인사들이 무난하고 안정적인데 예. 거기에 약간 파격이 있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에서 약간 기대하고 보고 있고요. 정작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거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왜요?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서 예. 저거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 침공이에요. 민주당에. 그러면 전재수 의원 이제 장관이 되면 1년하고 부산시장 나올 수 아니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부산시장 후보가 나오더라도 예. 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서 진격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부울경으로. 예. 그러면 진짜 결과에 따라서는 TK 자민련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긴장해야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박형준 현 시장이 전재수 의원 또는 전재 장관에게 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예. 장타짜는요. 내가 그 얘기는 저 시간 안 되면 넘으면 본방 불가에서 해봅시다. 장관 인선 잘하셨죠. 잘했어요? 6명이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예. 각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임명을 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부처 장악력이라든지 업무 추진이라든지 또한 예산이라든지 법률안 개정 관련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들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신 게 교수 출신 안 쓰신 거. 교수 출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같이 일해본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고 전문성 있는 정치인 출신을 상당히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오는. 네, 그 점은 정말 잘하시는 거다. 윤석열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식으로 인선을 했으면 보수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국정 경험도 해보고 차기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수, 학자, 관료 출신들만 우대하다가 국민의힘 정말 지금 인재가 씨가 마르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치인 출신 하신 거,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 이 그럼 두 가지 차기 측면에서. 지도자, 차기 대선 후보에 갈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 트레이닝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뭐 전재수 의원 얘기하셨지만은 부산시장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자꾸 네. 능력을 시험해보고 너무 부럽다. 잘하셨다. 하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때 아마 정동훈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그렇죠. 장관 네. 두 사람이 차기 후보자로서 이 맞아요. 메이킹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을 때도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해수부 장관. 시키면서 이렇게 그러네. 자꾸 이제 인재를 키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수 정권은 안 그래서. 없네 생각해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이제 유튜버를 키웠죠. 그 유튜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가 융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거 유튜버들이 인정했어 윤타차 지금 그러네 이러고. 갔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같이 인증해. 아 인정해 그렇지 공무원. 아니 그때 중앙 굉장히 공무원 많았어요. 연수원장인가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국정 철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국정 철학만 얘기할게요. 어. AI에 대해 중심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그 기업인들도 AI 전문가들을 장관에 앉혔고요. 예. 그 남북 관계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동영 예.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앉힌 것이고 사실 고용노동부 민간인 현직 노동자를 한 것도 기업과 노동시장을 균형을 한번 맞춰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고용노동부는 왼쪽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동안 오른쪽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장관님을 통해서 맞춰보겠다. 이런 국정 철학이 나름대로 갖춰진 인선이다. 평가합니다. 서타찬 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이 저 초일회, 그러니까 초일회가 이제 비명행사 당사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초일회하고 저녁 회동을 가졌는데 일단 보니까 박용진 전 의원, 박광원 전 의원은 불참.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윤영찬, 양기대, 신동근 의원들 9명은 나왔대요. 우수석이 먼저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이거 남은 내각 자리에 이 비명계들 몇 명이 등용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이런- 이기 내각 정도에서 아마 고려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일기는 아닐 거다? 지금은 현재는 속도를 좀 내야 될 시기라서 예. 능력 위주로 꼽아 넣는 그런 시기 같고요. 호흡이 맞는 분들. 네, 호흡이 맞는 사람이고 이기 내각 때는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예. 여유 속에서 이제 내부적인 통합, 외부적인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 만나는 거 원래 우상호 정무수석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요? 부분들 예. 지금 대화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짧게 남아있는 부처 장관 인선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 어디예요? 법무부 장관이요. 저도 법무부 장관. 저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요? 저는 행안부 장관. 저도 행안부 장관. 나는 왜 그런지 알지. 아니, 첫단점 왜 행안부 장관이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낙마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후임 민정수석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에서 올 것인지 아니면 뭐 그걸 포함해서. 군수나 정치인들이 올 포함해서. 것인지. 정치인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누구? 그 굉장히 센 분. 어쩌면 누구? 윤호중. 네.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운동권에서 굉장히 센 분이에요. 이거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분이 법무부 장관 될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의 해체 수준 시도하는 위원정당 심판 분명히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아, 윤호중 의원이 장관이 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정치권에서 봅니다. 법무부가 중요하고 네. 대한민국 민생을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고 미래를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전화 계속 들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시죠? 혹시 전화 올까? 저는 행안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 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지역 균형 남은- 발전. 자,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는 것 같죠? 나머지 얘기 저 본방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방 불가 있어요. 네 타짜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